한 나라의 방공망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최신 레이더가 적기 한 대도 못 잡고 멍하니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같은 밤 다른 나라는 날아오는 미사일 10발 중 9발 넘게 떨어뜨렸습니다. 2026년 3월 중동 밤하늘을 가른 건 미국 것도 러시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반전의 비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초 중동 하늘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란이 쏜 자폭 드론 수십 대가 아랍에미리트로 날아오고 있었거든요. 미국과 동맹국들이 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이 불을 뿜었고 드론들은 하나둘 격추됐죠.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군 지휘관들 표정이 안 좋았거든요. 왜냐고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숫자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 샤헤드. 이거 한 대 가격이 얼마냐면요. 약 3천만 원입니다. 그냥 중형차 한 대 값이에요. 근데 이걸 잡으려고 쏜 패트리엇 미사일은요? 한 발에 55억에서 60억 원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하늘로 쏴버린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란은 이런 싸구려 드론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전문가들 추정으로는 2,500대가 넘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랑 동맹국들이 중동에 갖다 놓은 요격 미사일은 그보다 훨씬 적어요. 계산이 딱 나오죠? 이란이 드론을 막 쏘면 막는 쪽이 먼저 미사일 바닥나는 겁니다. 이게 요즘 전쟁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더 센 무기 가져나로 싸웠어요. 지금은 달라요. 누가 더 오래 버티나의 싸움입니다. 공격하는 쪽은 싸구려를 무한정 만들고 막는 쪽은 비싼 거 하나씩 까먹는 거죠. 이러면 방어하는 쪽이 무조건 집니다. 미국도 이 문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랑 계약을 맺었어요.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량을 지금 연간 600발에서 2030년까지 2000발로 늘리겠다고요. 근데 2030년이 언제예요? 4년 뒤잖아요. 지금 당장 전쟁 중인데 4년 뒤 이야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게다가 미국 미사일은 중동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도 달라고 하고 한국이랑 일본에도 있어야 하고 여기저기서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파이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미국 말고 다른 데서 사면 되지 않냐고요?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중국 쪽을 봤습니다. 중국은 훨씬 싸게 판다고 했거든요. 스텔스기도 잡을 수 있다. 최신 미사일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란도 거기 넘어갔습니다. 중국에서 최신 레이더를 샀어요. 250km 밖에서 스텔스기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대구 정도 거리를 커버한다는 거죠. 이란 군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실전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 3월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요. 그 비싼 중국산 레이더가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적이 들어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고철 덩어리였던 겁니다. 미국 건 너무 비싸고 물량도 없고 중국 건 싸긴 한데 막상 쓰면 안 되고 그럼 뭘 사야 합니까? 중동 국가들 국방장관들이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때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나라. 성능은 검증됐고 가격은 적당하고 물량도 당장 될 수 있다는 나라. 동아시아의 어느 반도 국가였습니다. 이란 한가운데 사막에 거대한 레이더 기지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온 YLC-50이라는 장비였어요. 커다란 접시 모양 안테나가 빙글빙글 돌면서 하늘을 살폈죠. 이란 군인들은 이 장비를 엄청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준 설명서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탐지거리 250km, 스텔스기도 잡을 수 있음. 중국은 이걸 4세대 레이더라고 불렀어요. 기존 장비들이 못 잡던 스텔스기까지 발견할 수 있다고 광고했죠. 이란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F-35가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적을 미리 찾을 수만 있으면 대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미국 건 비싸기도 비싸고 애초에 이란한테는 안 팔아요. 제재 대상국이거든요. 러시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기들 쓸 것도 부족해요. 남는 게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이란은 레이더만 산 게 아니에요. HQ-9라는 미사일 시스템도 같이 들여왔습니다. 사거리 200km, 높이 30km까지 적기를 격추할 수 있다고 했죠. 레이더가 적을 찾으면 미사일이 날아가서 떨어뜨리는 조합입니다. 2025년 말 이란 국영방송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새 방공 시스템 배치 완료, 군 장성들이 카메라 앞에서 큰 소리 쳤어요. 이제 우리 하늘은 철옹성이다. 어떤 적기도 함부로 못 들어온다. 이러면서요. 중국 언론도 받아서 자기네 무기 수출 성공이라고 선전했고요. 근데 그로부터 딱 석 달 뒤에 실전이 왔습니다. 2026년 3월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어요. 전투기 수십 대, 스텔스 폭격기, 순항미사일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결과요? 완전 참담했습니다. 중국산 레이더는 적이 오는 걸 제때 못 잡았어요. 스텔스기는커녕 일반 전투기도 정확히 추적을 못했습니다. 미사일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쏘라고 명령이 내려왔는데 목표물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요격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외신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란 방공망 요격률 사실상 0%.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전자전 능력 차이입니다.
미국이랑 이스라엘 공군은 전자전의 달인들이에요. 적 레이더를 교란하고 통신을 방해하고 미사일이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죠. 이란의 중국산 장비는 이런 공격에 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귀랑 눈을 막힌 상태로 싸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실전 경험이 없었어요. 무기라는 게요, 시험장에서 잘 된다고 실제로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전쟁터에서 적의 방해를 받으면서 예상 못한 상황들이 터지면서도 작동해야 합니다. 미국 무기들은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다 거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됐어요. 중국 무기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실험실에서만 테스트한 거죠. 셋째, 시스템 통합 문제입니다. 방공망이라는 게 레이더 하나, 미사일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기 경보기, 지상 레이더, 미사일, 지휘 통제소, 이것들이 다 연결돼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해요. 이란은 여기저기서 사온 장비들을 짜깁기 해놨거든요. 러시아 거, 중국 거, 자기네가 만든 거, 이게 서로 안 맞았던 겁니다. 이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미의 베네수엘라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나라도 중국산 레이더를 샀어요. 역시 스텔스기 탐지된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위기 상황이 오니까 장비가 오작동하고 정보가 엉터리로 나왔어요. 게다가 고장나면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중국에서 기술 지원 받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고 결국 중국산 방공 시스템 산 나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란 언론도 공습 뒤에 중국산 장비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냈어요. 외교적으로 조심하는 나라에서 이 정도로 말하면 속으로는 엄청 화가 난 거죠. 이 사건이 전 세계 무기 시장에 퍼졌습니다. 중국산 무기 검토하던 다른 나라들이 계약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싸게 샀다가 막상 필요할 때 안 되면 뭐합니까? 방공 시스템은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돈 아끼려다 나라 잃을 수는 없잖아요. 자, 상황 정리해볼게요. 미국산, 비싸고 물량 없음. 중국산, 싸긴 한데 실전에서 먹통. 러시아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 불안. 중동 국방장관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이 세 개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긴 한 건가? 그때 한 나라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북쪽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면서 자기들만의 방공 시스템을 만들어 온 나라. 미국 기술을 참고하되 자기 상황에 맞게 고쳤고 이미 실전 배치도 오래전에 끝냈고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중동 실제 전장에서 성능이 증명된 나라. 그 시스템 이름은 천궁이었습니다. 하늘의 활이라는 뜻이죠. 한국은 태어날 때부터 미사일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휴전선 바로 위에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은 1970년대부터 미사일 만들기 시작했어요. 스커드, 노동, 화성 시리즈까지. 사거리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한반도 전체, 일본, 관까지 다 닿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직선 거리가 얼마냐면요. 200km도 안 돼요. 미사일 쏘면 몇 분 만에 도착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방공 시스템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없으면 죽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국한테 의존했습니다. 1990년대 초 걸프전 때 패트리엇이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잡는 장면이 TV에 나왔잖아요. 한국도 그거 샀어요. 그때는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너무 비쌌습니다. 사는 것도 비싸고 유지하는 것도 비싸고 부품 하나 바꾸려면 미국 회사 거쳐야 했어요. 둘째, 핵심 기술을 안 알려줬습니다. 미국산 무기는 블랙박스로 막혀있는 부분이 많아요. 한국군이 마음대로 고치거나 업그레이드 못해요. 전쟁 나서 미국 지원 끊기면 정비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거 만들자. 프로젝트 이름이 천궁이었어요. 하늘의 활이라는 뜻이죠. 국방과학연구소랑 LIG 넥스원 같은 국내 방산회사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방공 미사일이라는 게요, 엄청 복잡합니다. 레이더가 표적 찾고 컴퓨터가 궤도 계산하고 미사일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부딪혀야 해요. 초속 몇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물체를 맞히는 거예요. 바늘로 바늘 쏴서 맞히는 수준입니다. 시험 발사하다가 실패도 많이 했어요. 언론에서 예산 낭비라고 욕도 먹었고요. 그래도 안 포기했습니다. 2011년에 천궁 1단계 버전이 완성됐어요. 비행기랑 순항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한국군의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북한 미사일이 계속 발전하니까요. 비행기만 잡을 게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 초반에 천궁 마인 II가 나왔어요. 이 버전은 진짜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최대 사거리 40km 이상, 요격 고도 15에서 20km. 적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걸 중간에서 잡는 거예요. 패트리엇 PAC-3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가격은 훨씬 쌉니다. 천궁 II의 강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볼게요. 첫째, 성능입니다. 다기능 레이더가 달려있어서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적해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비행기, 드론까지 다 상대할 수 있어요. 미사일 자체도 기동성이 좋아서 회피 기동하는 표적도 따라잡습니다. 둘째, 가격입니다. 천궁 II, 미사일 한 발이 약 15억 원이에요. 패트리엇 PAC-
3가 55억에서 60억 원인 거랑 비교하면요. 3분의 1에서 4분의 1 가격이에요. 같은 돈으로 미사일을 서너 배 더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생산 능력입니다. 한국 방산 회사들은 이미 천궁 II 양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주문 들어오면 비교적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생산량 늘리겠다는데 그건 4년 뒤 얘기잖아요. 한국은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2022년에 큰 계약이 터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가 천궁 II 10개 포대를 사기로 한 거예요. 계약 규모가 약 4조 원,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단일 계약이었습니다. 중동 산유국이 아시아 나라 방공 시스템을 선택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UAE가 왜 천궁을 골랐을까요? 가격이 첫 번째였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UAE는 미국이랑 친하지만 미국 무기에만 100% 의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공급처를 다양화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이랑 UAE는 2010년대부터 군사 협력을 해왔어요. 한국군 특수부대가 UAE군 훈련도 도와줬고 신뢰가 쌓여 있었습니다. 계약 뒤에 한국 회사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에라 이진X1이 미사일이랑 발사대 만들고 하나 시스템이 레이더랑 지휘 장비 담당했어요. 2024년, 2025년에 첫 2개 포대가 UAE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가서 운용법도 가르쳤고요. 천궁이 UAE에 배치될 때쯤 중동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이랑 서방 갈등이 심해지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랑 UAE를 향해 드론이랑 미사일을 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UAE로서는 새로 산 방공 시스템 성능을 시험해볼 날이 곧 올 거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그날이 왔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주변국들을 향해 미사일이랑 드론을 쏟아부었어요. UAE도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천궁 II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연습도 시험도 아닌 진짜 전쟁이었어요. 60발 넘게 요격 미사일을 쐈습니다. 결과는요, 96% 성공률이었습니다. 96%. 이 숫자가 뭐가 대단하냐고요? 보통 방공 시스템이 실전에서 70에서 80% 요격하면 양호하다고 합니다. 90% 넘으면 우수한 거예요. 96%는 예외적인 수준입니다. 그것도 시험장이 아니라 진짜 전투에서 나온 숫자예요. 2026년 3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이 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UAE에 있는 천궁 II 2개 포대가 이란 공습에 맞서서 60발 넘게 쏘았고 96%가 표적을 정확히 맞췄다고요. 뉴스가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이란은 한 종류만 보낸 게 아니에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을 섞어서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복합 공격이에요. 방공 시스템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어려우냐고요? 탄도미사일은 높이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져요. 순항미사일은 낮게 날면서 지형 따라 숨어 들어와요. 드론은 느리지만 작고 숫자가 많아서 걸러내기 힘들어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겁니다. 천궁 II는 이 상황에서 작동했습니다. 레이더가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적했어요. 지휘 통제 시스템이 위험한 순서대로 정리했고요. 발사대가 미사일을 순서대로 쏘아 올렸습니다. 사람 판단보다 빠르게 돌아간 거죠. 결과적으로 UAE 주요 시설들은 피해를 면했습니다. 일부 드론이 뚫고 들어오긴 했지만 핵심 인프라는 지켰어요. UAE 군 당국은 안도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불안해지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번엔 막았지만 다음에도 막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60발을 쐈다는 건 60발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재고가 확 줄어든 겁니다. 공습이 한 번으로 안 끝났어요. 이란이 계속 쐈거든요.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는 거죠. 매번 공격 올 때마다 요격 미사일이 소모됐습니다. 재고가 빠르게 떨어졌어요. 이 속도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계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전략이 뭐였겠어요? 비대칭 소모전입니다. 싸구려 드론 왕창 쏴서 상대방 비싼 미사일 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란은 드론 2,500대 넘게 있어요. 계속 쏘면 막는 쪽이 먼저 바닥납니다. UAE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천궁 II 더 확보해야 한다. 원래 계약대로면 나머지 8개 포대는 몇 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올 예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잖아요. 다음 주에도 공격 올 수 있는데. UAE가 한국 정부에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계약된 날짜보다 빨리 보내달라. 포대 전체가 힘들면 미사일이라도 먼저 보내달라. 다급한 심정이 담긴 메시지였어요. 한국 정부랑 방산업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돕고 싶은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거든요. 천궁 II는 한국군도 쓰고 있어요. 국내 물량이랑 수출 물량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습니다. 공장 풀가동해도 갑자기 2배로 늘리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한국 정부는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UAE랑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동 산유국이랑 잘 지내야 하잖아요. UAE는 한국 주요 원유 공급처 중 하나예요. 3월 중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UAE에 갔습니다. 며칠 협상 끝에 합의가 나왔어요. 한국은 천궁 II 납기를 앞당기려고 노력하겠다. 그 대가로 UAE가 뭘 줬냐면요.
원유 2,400만 배럴 긴급 공급, 그것도 최우선 순위로. UAE 쪽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보다 먼저 원유 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다. 최우선 순위라는 뜻이죠. 외교적 수사를 감안해도 엄청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일본 언론도 이거 주목했어요. 요미우리 신문이 UAE가 한국에 원유 2,400만 배럴 주기로 한 건 이례적인 우대라고 썼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이 청국마이는 II라고 분석했고요. 한국산 무기가 실전에서 증명되니까 외교적 지렛대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석유 가진 나라가 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석유가 아무리 많아도 미사일 못 막으면 그 석유 시설이 불타버리잖아요. 안보가 경제를 이기는 시대가 된 겁니다. 천궁 II. 성공은 그냥 무기 잘 팔았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한국이 글로벌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미국만 방패 팔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새로운 공급자가 필요한데 한국이 그 자리에 올라선 거죠. 소식 퍼지니까 다른 중동 나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한국 방산 회사들한테 문의가 쏟아졌어요. 천궁 사양이 어떻고 가격이 얼마고 언제 받을 수 있고 K방산 새 장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성공 뒤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2026년 봄 한국 방산 회사들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에라 이지넥스원 주가가 연초 대비 40% 가까이 올랐어요.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증권사들이 K방산주 추천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 투자자들이 방산 주식 사려고 몰려들었어요. 근데요, 공장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이미 풀가동 중이었거든요. 주문은 계속 밀려드는데 갑자기 생산량을 확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방공 미사일은 자동차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정밀한 부품이 수천 개 들어가고 조립도 까다롭고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뭐였냐면요. 첫째, 부품이 안 따라왔어요. 천궁 II에는 부품이 수천 개 들어가는데 일부는 해외에서 수입해요. 반도체나 특수 합금 같은 것들이요. 갑자기 주문이 늘어도 이런 부품 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부품이 안 오면 생산이 멈춰요. 둘째, 사람이 부족했어요. 미사일 조립은 전문가가 해야 해요. 신이 뽑아도 숙련되려면 몇 년 걸립니다. 방산업계가 원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반도체나 IT보다 월급도 적고 비전도 불확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K방산 붐이 와도 사람은 하루아침에 안 느는 거죠. 셋째, 국내 물량이랑 수출 물량이 부딪혔어요. 천궁 II는 한국군도 쓰잖아요. 북한 미사일 막으려고 배치해놨는데 수출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하늘 지킬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국방부가 걱정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좋은데 국가 안보가 먼저 아니냐고요. 방산 회사들 입장이 난처했어요. 해외 고객들은 빨리 달라고 재촉하고 납기 어기면 신뢰 잃고 계약 깨질 수도 있고, 근데 국방부는 국내 물량부터 채우라고 압박하고 양쪽 다 만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고민도 있었어요. 기술 유출 위험입니다. 무기를 수출하면 어느 정도 기술 이전이 따라와요. 사용법 알려줘야 하고 기술자 교육해야 하고 정비 정보도 줘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새어나갈 수 있어요. 특히 중동은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지역이에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천궁판 나라가 몇 년 뒤에 한국이랑 반대편에 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넘겨준 기술이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국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잘 되는 걸 모든 나라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 겉으로는 동맹국 방산 성장 지지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패트리어 팔던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 천궁은 경쟁자잖아요. 한국산이 미국산 시장을 뺐으면 미국 회사들이 손해보거든요. 실제로 미국 방산업계 일부에서 불편한 기색이 나왔어요. 공개적으로 뭐라고는 안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해요. 한국 정부는 이런 신호를 예민하게 봐야 했습니다. 미국이랑 동맹 관계가 한국 안보의 핵심이거든요. 방산 수출 늘리려다 동맹에 금가면 득보다 실이 커요. 국내에서는 다른 논쟁도 있었어요. 무기 수출의 윤리 문제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한국이 분쟁 지역에 무기 팔아서 돈 번다고 비판했어요. 천궁 배치된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해왔거든요. 한국산 무기가 간접적으로 민간인 피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정부는 방어적으로 대응했어요. 천궁 II는 방어용 무기다. 미사일 막는 시스템이지 공격 무기가 아니다. 방어용 무기 파는 건 오히려 피해를 줄이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죠. 근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현대전에서 방어랑 공격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반박했어요. 이런 논쟁들 속에서 한국 방산업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성공이 새로운 문제를 낳은 거예요. 생산 능력 한계, 인력 부족, 물량 배분, 기술 유출, 동맹 관계, 윤리 논란까지 동시에 다 풀어야 했습니다. 근데요, 이런 고민들은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방산은 내수에 의존하는 작은 시장이었어요. 수출은 가끔 되는 정도였고요. 그랬던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 주요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건 그만큼 커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 이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기 수출 실적에 취해서 장기 경쟁력을 깎아먹으면 안 돼요. 연구개발 투자 늘리고 인력 키우고 공급망 다양화하고 성공의 열매를 제대로 따려면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한국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만이 가진 뭔가가 있었을까요? 세계 무기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기술력, 가격 경쟁력, 실전 검증. 이 세 개 다 갖춘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미국? 기술이랑 실전 경험은 최고죠. 근데 너무 비싸요. 중국? 가격은 싸요. 근데 실전 검증이 없고 기술 신뢰도가 떨어져요. 이란에서 증명됐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산 능력이랑 신뢰도 둘 다 타격 입었어요. 한국은 이 세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친 여러 요인들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첫째, 지정학적 환경이에요. 한국은 휴전선 건너에 적이 있잖아요. 평화로운 나라는 방위 산업에 투자할 동기가 약해요. 한국은 달라요. 항상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했어요. 이 절박함이 방산 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둘째, 기술 축적 역사예요. 한국은 1970년대부터 방산 육성에 나섰어요. 처음에는 외국 기술 들여와서 조립하는 수준이었죠. 근데 꾸준히 국산화를 밀었어요. 부품부터 시작해서 핵심 기술까지 50년 가까이 쌓은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뱀빌 수 없어요. 셋째, 제조업 기반이에요.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이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했죠. 이 제조업 생태계가 방산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정밀 가공, 품질 관리, 공급망 관리 노하우가 방산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넷째, 미국과의 동맹이에요.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에요. 덕분에 첨단 군사 기술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어요. 패트리엇 들여오면서 방공 시스템 원리를 배웠고요. 미국 회사들이랑 협력하면서 기술 이전도 받았어요. 핵심은 안 알려줬지만 방향 잡는 데는 도움이 됐죠. 다섯째, 인적 자원이에요. 한국은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공학 인력이 풍부해요. 국방과학연구소의 석박사급 연구원이 수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십 년간 연구개발에 매달린 결과가 천궁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합쳐져서 한국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어요. 선진국 수준 기술력에 생산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미국보다 싸면서 중국보다 잘 되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가성비의 황금지대라고 할 수 있죠. 폴란드 사례가 좋은 예예요. 2022년에 폴란드가 한국이랑 대규모 무기 계약을 맺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역대급 딜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왜 미국이나 독일 대신 한국을 골랐을까요? 러시아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는 빨리 대량의 무기가 필요했어요. 미국이나 독일은 납기가 너무 길었거든요. 한국만이 빠른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천궁 II 중동 진출도 같은 맥락이에요. UAE는 빠른 시간 안에 실전 검증된 방공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미국산은 물량이 없고 유럽산은 비싸고 한국산 천궁은 성능, 가격, 납기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물론 과장은 금물이에요.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 방산 강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최첨단 스텔스기나 핵추진 잠수함 같은 분야에서는 격차가 커요. 한국 강점은 중간 가격대의 재래식 무기 시장에 있어요. 이 틈새에서 한국이 최고 경쟁력을 보이는 거죠. 앞으로 과제는 이 틈새를 넓히는 겁니다. 기술 개발로 더 높은 단계 시장에도 진출하고 동시에 지금 강점인 가성비도 유지하고 둘 다 하기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변화의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방산 회사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정부도 방산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요. 젊은 인재들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K-방산 브랜드가 국제 무대에서 알려지면서 좋은 순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궁 II 성공은 그냥 무기 하나 잘 팔았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한국이 글로벌 안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예요. 방패를 제공하는 나라, 위기 때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가격과 성능 균형을 맞추는 현실적 대안, 이런 이미지가 한국의 새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이 성공이 계속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2026년 3월 말 미국 국방부가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 드론 막으려고 새로운 시스템을 중동에 투입한다는 거였는데요. 특이하게도 미사일이 아니라 드론이었어요. 드론으로 드론을 잡겠다는 거죠. 이 요격 드론 가격이 대당 1만 달러, 우리 돈 1,500만 원 정도예요. 패트리엇의 400분의 1 가격이에요. 샤헤드 드론보다도 싸요. AI가 달려있어서 스스로 적 드론 찾아가서 부딪혀 격추합니다. 싼 무기로 싼 무기 잡는 새로운 개념이죠. 이 소식이 한국 방산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커요. 전장의 규칙이 또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지금 천궁 II가 잘 팔린다고 해서 10년 뒤에도 그럴 거란 보장은 없어요. 기술은 계속 발전해요. 어제의 최첨단이 오늘의 구식이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계속 앞서 나가야 해요. 한국 방산업계도 이걸 알고 있어요. 천궁 II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째, 다층 방어 체계 완성이에요. 천궁 II는 중거리를 맡아요. 근데 현대전 위협은 다양한 높이랑 거리에서 와요. 높이서 떨어지는 탄도 미사일, 낮게 들어오는 순항 미사일, 때로 몰려오는 드론까지 다 막으려면 여러 층 방어망이 필요해요. 한국은 이미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장거리용 LSAM, 단거리용 천마, 중거리는 천궁. 이걸 하나로 연결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통합 시스템을 패키지로 수출하면 경쟁력이 더 높아지겠죠. 둘째, 드론 막는 무기 강화예요. 앞서 봤듯이 싸구려 드론 위협이 커지고 있어요. 비싼 미사일로 싼 드론 잡는 건 지속 불가능해요. 레이저 무기, 전자전 장비, 소형 요격 드론 같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해요. 한국도 이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셋째, 무인화랑 자율화예요. 미래 전장에서는 사람이 조종하는 것보다 AI가 통제하는 무인 체계가 중요해질 거예요. 드론, 무인 전투기, 자율주행 전투 차량 같은 것들이요. 한국은 IT 강국이잖아요. AI랑 반도체 역량을 방산에 붙이면 새 기회가 열려요. 넷째, 공급망 다양화예요. 지금 천궁 II 일부 부품은 해외에서 사와요. 한 나라나 한 회사에 너무 의존하면 위험해요. 공급 끊기면 생산 멈추니까요. 핵심 부품 국산화 추진하고 공급처도 다양화해야 해요. 다섯째, 사람 키우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 있어도 다룰 사람 없으면 소용없어요. 방산 분야 고급 인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해요. 대학에 관련 학과 늘리고 기업이랑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하고 병역 특례 같은 인센티브로 우수 인재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정부 지원도 강화되고 있어요. 방위사업청이 수출 지원 조직을 늘렸고요. 수출입은행이 방산 기업 금융 지원을 확대했어요. 정상 외교에서도 방산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고요. 천궁 성공을 발판으로 K방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거죠. 물론 이게 다 순탄하게 될 거란 보장은 없어요. 국제 정세는 예측 불가능해요. 새 경쟁자 나타날 수 있고 기술 패러다임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화에 대응 안 하면 도태돼요. 지금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다음 기회 놓칩니다. 분명한 건 한국이 더 이상 방산 변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동 밤하늘에서 천궁이 불뿜은 그 순간 한국은 글로벌 방산 지도에 확실한 점을 찍었어요. 이제 그 점을 선을 면으로 넓혀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파장이 계속 퍼지고 있어요. 사우디, 카타르, 이집트, 인도, 천궁 문의하는 나라 리스트가 길어지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다음으로 K방산이 한국 새 수출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 중심에는 역설이 하나 있어요. 평화 지키려고 무기 만들어 파는 역설, 전쟁 막으려고 전쟁 도구 수출하는 역설. 이 모순을 어떻게 볼지는 각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3월, 중동 하늘은 여러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이란이 쏟아붓는 드론과 미사일 앞에서 비싼 미국산 요격 미사일은 한계를 보였어요. 중국산 방공망은 실전에서 먹통이 됐고요. 그 와중에 한국산 천궁 II는 96% 요격률로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건 그냥 무기 수출 실적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현대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더 비싸고 강한 무기가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가성비랑 지속 가능성이 새 승부처가 됐어요. 무한정 쏟아지는 싸구려 드론 앞에서 비싼 미사일 몇 발이나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 거죠. 한국은 이 변화의 틈새에서 딱 맞는 위치를 잡았어요. 선진국 수준 기술력, 중진국 수준 생산 비용, 수십 년 쌓인 실전적 노하우. 이 조합이 천궁 II를 낳았습니다. 미국처럼 비싸지 않고 중국처럼 허술하지 않은 제3의 선택지.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성공이 던지는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방패 파는 나라가 되고 싶은가? 무기 팔아 번 돈이 가져다주는 번영은 어떤 비용을 치르는가? 오늘의 고객이 내일의 적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확실한 교훈은 하나 있습니다. 기술적 자립의 중요성이에요. 만약 한국이 30년 전에 자체 방공 시스템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산 수입에만 의존했다면 오늘의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당장 비용과 시간이 아깝더라도 장기적으로 핵심 기술을 쌓는 일의 가치를 천궁이 증명했습니다. 이건 방산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미래를 좌우할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권 잡으려면 같은 원칙이 적용돼요. 남의 기술에 의존하면 결국 남의 손에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해봐도 핵심 역량 키우는 투자는 결국 값을 합니다. 앞으로 중동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쟁이 커질 수도 있고 협상으로 잦아들 수도 있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하늘 어딘가에서 한국이 만든 방패가 누군가의 도시와 삶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천궁, 하늘의 활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질문 하나가 남아요. 이 방패의 성공 뒤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가? 무기 파는 나라로 머물 건가? 아니면 평화 만드는 기술로 나아갈 건가? 그 답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